3월 22일 금요일 진실학도 TV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각이 사는? 네. 자, 한마디로 파월 너마저 였다 이거예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월 너마저. 5월 금리 50bp 인상 확정시켜 주셨고 6월 달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7월까지 우리는 낯선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에서 1.75가 거의 확정적이고 2.0 근처까지 가는 어떤 썸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도 아주 작살이 났다. 채권의 지옥도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채권 5년물은 3%를 찍었고요, 장중에. 30년물도 거의 3% 가까이 찍었고요. 10년물은 2.9대에서 2.894%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2년채도 금리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금리를 찍었고, 10년 분투채도 0.957% 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7월 달이 되었을 때, 금리를 올리고 다 난 다음에 1차 화끈한 금리 상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파월 의장 말을 파월 의장 말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번에 IMF 토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제적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완화채 5월 회의에서 50bp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확정이에요. 이제 의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이건 뭐야? 인플레이션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고, 경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 물가 안정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점은 3월에 실질적인 고점은 3월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실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만약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 긴축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빠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로 충분히 들으셔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요거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5월 달에 금리 인상은 정해진 거고요. 또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대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까지 금리 인상하는 것을 강력한 금리 인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적어도 1.5% 7월 달에 1.5% 또는 1.75%를 보게 될 것이다. 미쳤다면 2.0. 그게 다 열려 있다 지금. 그러니까 1.5는 거의 온 거고요. 7월까지.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지옥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7월 달에 2%가 보이는 상황, 그리고 7월 말에 안 되면은 9월 달에는 2%가 넘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립금리 얘기는 하는데 중립금리가 몇이죠? 2.5예요. 2.5. 중립금리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연말은 2.5를 거의 확정해 놓고 또는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기준금리가 연말 기준으로 2.5%가 넘는데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 있습니까? 1일물짜리 금리하고 10일물짜리 금리하고 11일물짜리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지려고 하면 경기 하강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확정적.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콜금리하고 비교했을 때도 낮을 수 있으려면.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블러드 총재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용이 매우 좋다. 실업률은 3.0% 이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메리 데일리, 이분 비둘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께서는 5월 FOMC 금리를 50bp 올리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형께서는 또다시 3.5%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스피미즈에서 봤습니다만 전멸되었죠.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자산들이 전멸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강세가 되었죠. 그래서 엔화 약세가 0.4%대에 또다시 강력한 엔화 약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원화도 약세가 되면서 1241원 29전 그리고 위안화는 6.48 6.48 블라블라 왔다 갔다 합니다. 6.48에서 6.48까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그대로 강세가 되고 있는데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께서 러시아의 원유를 급격하게 안 쓰게 될 경우 오히려 러시아를 도와줄 것이다. 유가가 더 올라서 안 쓰게 되면 이제 안 쓰겠다고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 다른 게 더 폭등을 하니까 유가가 더 올라서 러시아는 적은 양을 비싸게 팔아서 러시아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3분기 중 어느 시점에 자산 매입 중단 시점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는 3분기 초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3분기 중 조금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단 이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7월까지 지금 1.5% 플러스 알파의 금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때까지도 금리가 아니고 완화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달러가 유로화 대비 강세가 되겠죠. 일본 엔화는 하루 구두 개입 슬쩍 하는 듯 해도 속마음 다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연기처럼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걔네는 YCC 하면서 엔화 약세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 괜찮아. 그래도 너무 약세니까 한번 제스처는 취해줘야 되겠지. 우리는 급격한 환율 변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 더 올라도 괜찮아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의도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약세이죠. 마치 경제 위기처럼. 그러나 지금은 경제 위기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를 가지고 금리 위기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 어떻게 됐을까? 네, 심리가 아주 박살이 나기 시작하죠. 페어 앤 그리드 그 심리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37 중립까지 올라왔다 37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좀 그 주식 사기에는 좀 덜 내려왔죠. 저기 좀 더 내려와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많이 내려오면은 되게 좋은 때죠. 주식 사기 좋은 때고 기분은 더럽고 주식 사기는 좋은 때다. 저게 올라가면 기분은 좋은데 주식은 들고 있으면 조금 부담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침공 사태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한 거 잠깐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과 5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마리우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마리우폴 지금 점령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승전일 전까지 아마 러시아는 총 공세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찍어가지고 우리 샤를님하고 찍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SNS에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SNS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러시아 거의 패퇴 직전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남동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준다고 하잖아요. 이 무기가 다 방어용 무기라는 거예요. 공격 무기 한 개도 안 준다는 거예요. 탱크 같은 거 거의 안 준다는 거예요. 거의 안 준대. 그러면 지금 밀린 거를 다시 수복하려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버티기만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측면에서 예상을 했잖아요. 미국이 과연 이 전쟁을 이렇게 오래 끄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는 듯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흐름들도 방어 무기만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8억 달러라고 해도 그게 공격 무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스팅어 미사일이나 쉐블린 그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부동산 금리 상황 보죠. 와, 시간 없네. 자, 7주 연속 금리 상승을 했고요. 30년 금리 이자율이 30년 고정금리 5.11%. 지난주보다 0.11 올랐고, 그 다음에 1년 전보다는 거의 뭐 한 2.2% 정도 올랐습니다. 15년 고정금리는 4.38%, 그 1년 전은 이게 2.29%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2% 더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년 변동금리는 3.75%. 네. 작년에는 2.83%. 네, 변동금리 3.7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서 한 4%대 중반 넘어가고 5%대 가면은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좀 깔끔해지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표 발표까지 듣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2,000명 전주보다 감소하면서 18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일로 끝난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1만 7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5만 8천 명 감소를 했는데요. 197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17.6, 전월 27,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선행지수 119.8로 전월보다 0.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이게 할 게 많으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모자르네. 자, 어제 약속드렸던 대로 테슬라 실적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끊겼나요? 네, 잠시만요. 이거 뭐 글 써가면서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인도대수 사진은 혹시 나오나요? 인도대수 사진도 안 나오나요? 아침에 뭔가 이제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됐어, 평소보다. 자, 그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지금 인도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2017년 인도대수 10만 1312대, 그 다음에 2018년 24만 5240대, 그 다음에 2019년 36만 7656대, 2020년 49만 6947대, 그리고 2021년 93만 6172대를 인도한 것으로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2018년 증가는 10만 대에서 20만 대였으니까 142%, 그 다음에 18년에서 19년은 49.9, 그러니까 50%, 2020년에는 35.17% 생산대에서 증가했고요. 그냥 잡아도요, 142, 50, 35 이렇게 떨어지죠.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의 생산의 곡선이에요. 보통 이렇게 빵 증가하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 생산 대수나 이런 것들은. 근데 21년에 난리가 났죠. 88%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상하이 공장이 준설됐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주가가 상하이 공장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 대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이게 90% 뭐 증가한다고 했던 것은 생산 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막 뭐 알지도 못하고 떠드냐고 그래가지고 전혀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상태로 88%, 자, 그 프리몬트 공장이 그 모델 3 뭐 Y가 50만 대, 그다음에 X 이런 거는 10만 대, 그래서 60만 대 캐퍼 정도 되고 현재까지. 그다음에 상하이 공장은 45만 대고 이게 증설을 해서 올해 이걸 200만 대 체제로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하고 그다음에 그 베를린도 50만 대 캐퍼를 1차 목표로 하면서 증설을 지어졌겠죠. 근데 이게 램업이 돼서 올해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달라지는데, 만약에 그 올해 그 88%의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2년도에 인도 대수는 170만 대 가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병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신설 공장이 50만 대 50만 대 체제가 내년 정도에 된다면 그럼 100만 대가 되겠죠. 100만 대가 되면 내년에 약 300만 대 캐퍼시티가 되고 내후년에는 한 400만 대 캐퍼시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자 88%씩 증가를 한다면 어떻게 됐냐면 내년도 올해는 170만 대, 그다음 내년에는 330만 대 수준, 그다음에 그 내후년 2024년에는 620만 대 수준, 25년에는 1100만 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증가율이 증가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당 손익 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6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분기별로 다 적자였기 때문에 온기 2016년 기준, 아니, 2017년, 죄송해요. 2017년 기준에 마이너스 1.73달러 주당 순이익. 자, 그 다음에 2018년, 이때부터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0.67달러. 그 다음에, 네, 19년도부터 이제 턴이 됩니다. 19년도부터 턴이 되면서 주당 1.71달러. 네. 소리가 계속 문제예요? 네. 1.71달러고요. 자, 이제 플러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2.25달러, 누적 2.25달러. 그 다음에 2021년, 요번에 발표됐죠. 21년, 이제 1분기까지 했는데, 요거를 4분기 환산을 쳐서 얘기하면 5.85달러예요. 5.85달러. 이걸 5.85달러인데요. 이번 분기까지 쳐가지고 이거를 4분기로 환산해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분기별 주당순이익 증가율을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 분기 1년 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당순이익 증가가 2020년 1Q가 0.8, 그 다음에 1.45, 그 다음 분기 1.45, 이거 엄청나게 올라요. 81% 올랐어요. 그 다음에 1.86, 요때는 28% 올랐고, 그 다음에 2.54, 36%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3.22, 이거 26% 올랐습니다. 26%. 근데 연간 환산으로 하면 이게 이제 분기에 25에서 35, 뭐 이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연간 환산을 하니까 2.25에서 5.85로 16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익도 폭발적으로, 보통 고정 비용이라는 건 처음에 왕창 쓰고 그다음부터 고정 비용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 회사가 다른 공장에 비해서는 자동화율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비용 증가 폭이 그렇게 매출 증가 폭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는 조금 더 낮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율과 이익률도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9.2%가 나왔어요. 보통 회사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잘했을 때 두 자릿수 나왔고, 벤베 이런 것들이 두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대비 약 한 2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배수를 칠 때 영업이익률이 2배면 기존 평균 배수 대비 2배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PER 배수가 8배, 뭐 이 정도 8배, 9배 되면 이 회사는 2배 정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자동차 회사는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인도 대수가 8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거의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곱하기 2배 이상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자, 아까 생산 대수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 대수가 곧 성장률이고, 인도 대수 증가가 마진폭을 증가시키며, 그 다음에 이 인도 대수 성장률이 높은 배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갑시다. 자, 그러면 2021년에 지금 1분기 실적까지 연환산으로 했을 때 트레일 기준으로 5.86이에요. 5.86달러 주당, 5.86달러.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얼마예요? 1000불이라고 치고 170배가 나옵니다. 그쵸? 170배가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60%나 증가를 했잖아요. 전년 대비 이익률이 160%. 왜냐하면 분기별로 25에서 35%씩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3.2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35% 증가가 계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분석 드리는 거는 회계사의 재무 분석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재무 분석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여기서 엿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내년도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형성시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엿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중추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 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대수가 지금 올해 증가율인 88%를 유지할 것인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올해까지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저의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은 170만 대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150에서 뭐 200만 대 사이 어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렸던 것인데요. 자, 88%를 이익도 증가한다고 보죠. 네. 한번 보죠. 그렇게 봐요. 그럼 5.86이 88% 증가하면 내년도에 9.38달러입니다. 자, 1000불을 유지할 때 PER 배수는 106배예요. 자, 또 내년도도 88%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죠. 그러면 15달러예요. 그러면 66배가 됩니다. PER 배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에도 88%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봐요. 주당 이익이. 그러면 24달러입니다. 그러면 그때 배수가 41달러예요. 그리고 25년까지 또 88%가 증가한다면 주당 이익은 38달러가 되죠. 그러면 배수가 26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진율이 2배고 성장률은 뭐 훨씬 높고 이러니까 곱하기 된다 하면 이 회사는 뭐 지금 대략 한 40에서 50배 정도를 주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자, 아까 40배가 언제였습니까? 2024년이에요. 현재 주가는 2024년 주가를 땡긴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왜 발전한 거냐면 옛날에 5년치를 땡겼거든요. 5년치를 땡겼어요. 5년치를 땡겼는데 이제는 3년치로 땡겨져. 2년을 캐치업한 겁니다. 회사가 잘해서 2년을 캐치업한 거예요. 그래서 3년만 땡겨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더 분석을 이걸 더 해드려야 설명하는데도 이 정도니까,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마진율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진율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88%를 계속 이익 증가가 88%씩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인도 대수가 88%까지 2025년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 서로 간의 그 비중을 좀 다르게 주는 것에 다르게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쌓이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앞서 지금 프리몬트 공장과 지금 상하이 말고 새로 지은 두 가지 공장이 올해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는 50만 대 체제를 각각 가지게 돼서 100만 대가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300만 대 될 것이다. 내년 300만 대까지는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늘어나는 전 공장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증설을 하겠죠. 증설을 한다고 해도 현재 추세면 그 다음에 23년부터 24년까지의 증가율이 80%가 될 것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면 600만 대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24년도에. 25년도에 1100만 대 체제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럼 공장을 지으면 또 증설을 하면서 뭔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88%씩 인도량이 증가를 하면 사실은 배수는 꽤 높게 유지가 되면서 더 빨리 따라잡는 거죠. 더 빨리 따라잡으면서 배수가 배수가 이렇게 팍팍팍팍 뭐라 그럴까? 항상 우리는 평균 복원을 보니까 자동차가 10배면 성장성이 있는 건 20배고 거기다 추가 알파 주면 30배, 거기서 뭔가 성장률이 더 나오면 40배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논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이 회사가 성장률이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2, 3년 거를 땡기는데 옛날에 5년 땡겼는데 지금의 실적으로 보니까 3년을 땡겼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렇게 땡길 수 있는데 근본적인 근원은 인도 대수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인도 대수는 왜 중요하냐면 마진율 향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증가율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을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사 입장이 아니라, 거칠죠.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는 근데 왜 거친 것도 통용이 되냐면, 누가 정밀하게 미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상하이
기가 상하이가 한 달간 셧다운 될 줄 알았나요? 여기 하루에 2,000대에서 3,000대 생산합니다. 지금 6만 대 날라갔어요. 4주 쉬었으니까 6만 대 날라갔습니다. 올해 생산 대수 170만 중에 6만 대가 날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캐치업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변수가 뭐냐면 신공장이 램프업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율까지 나올 때까지 그걸 몰라요. 그거는 테슬라도 모를걸? 그럼 뻔하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수율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거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저는 보유자잖아요. 주식 보유자가 아니고 차 보유자잖아요. 제가 사실은 모델 X로 바꾸려고 갔어요. 매장에 한번. 처음으로 매장 가봤어요. 여지껏 매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매장을 갔어요. 갔더니 가격이 없어. 왜냐하면 자 보시면 프리몬트 공장에서 X하고 S하고 합쳐서 10만 대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적정가가 결정이 안 됐어. 사는 거는 언제쯤 적정가인데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모델 X 정도 하면은 FSD 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억 5천이에요. 대략 1억 5천. 뭐 옵션 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 시트 갈고 뭐 이렇게 하면 1억 6천, 7천? 근데 저는 그 사이즈를 1억 6천, 7천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무한정한 가격 결정권이 있을까요? 그거는 보유자분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모델 X 1억 5천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난 못 사겠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자, 그러면 모델 Y가 1억 정도 하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살 수 있는 사람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의 과부족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요. 벤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 없었을 때. 근데 벤츠가 왜 점유율 100%가 안 되나요? 비싸잖아요. 벤츠 1억, 2억짜리 차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접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큰 악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매니징 하겠지만 분명히 이익률을 조절해서 매니징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가라는 게 이익률이 19.2%에서 영업이익률이 15.5% 떨어지면 주가 어떻게 될 건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리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자국을 많이 인간의 발자국을 많이 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태양광 발전기가 2개나 달려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질의응답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